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여유 있는 9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애틀랜타의 한인 형제들과 10대 청소년 등 남녀 6명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엽기적인 사건으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한 종교단체 소속으로서 단체에 가입하러 온 한국 여성을 감금하고 집단 구타해서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져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시내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러블 하우징 유닛 7천여 개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거난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LA와 컬버시티에 홈리스 텐트촌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홈리스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일이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어납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는 2월 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내년부터 호텔 숙박비용 등을 높이는 리조트 이용료와 각종 수수료 등의 정크 수수료 부과가 금지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데드라인을 보름여 남겨놓고 공화당 내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를 돌파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등 3대 업체 3개 공장에서 오늘부터 사상 처음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32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집계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여름이 1880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다고 한국우주국 나사가 발표했습니다. 1980년 여름과 비교해 평균화시 2.1도 높았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미확인 비행물체 UFO 기록에서 외교인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나사 연구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리비아 홍수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1,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까지 더하면 2만여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기상경보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대부분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모로코 지진 이후 골든타임이 지난 가운데 필사적인 구조작업과 복구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관광객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에서 전투기 공장을 둘러보는 등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투입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관련된 대규모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핀란드 같은 동맹국가 기업도 명단에 포함시켜서 제재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온 수원지검이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묶어서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다저스는 오늘부터 시애틀과 원정 3연전을 갖습니다. 역시 경기 없었던 LA 엔젤스는 홈에서 오늘부터 디트로이트를 상대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조별 예선 3차전부터는 함께 뛸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이 7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9월 15일 오늘은 저희 라디오 서울 개국 31주년입니다. 지난 31년간 저희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함께 청취해주고 계신 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개국 31주년입니다. 한인사회 기쁨과 아픔 함께하면서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온 저희 라디오 서울 지금 유튜브로도 많이 함께하고 계시죠.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라디오 서울 앱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1992년 AM 1300 라디오 한국으로 방송을 시작한 후 다음에 미주 한국 방송 KCB를 인수해 93.5 FM 시대를 거쳐 1996년 AM 1650 라디오 서울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타운복판 윌셔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LA권을 가청지역으로 하는 FM 106.3을 확보해 AM과 FM 동시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와 고국의 향수에 목말랐던 한인들에게 신속한 뉴스와 생생한 생활 정보로 방송에 맡겨진 역할을 하면서 이민 생활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스마트폰이나 SNS 문화가 생소했던 1990년대 정보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고국의 향수를 달래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민과 낯선 땅에서 한인들은 라디오 서울을 통해 한인사회 정보 공유는 물론 청취자들끼리 동아리도 만들어 서로 친구가 되고 함께 웃고 울면서 이민 생활의 애환을 달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미주 한인사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시간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이벤트 등을 통해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라디오 서울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미주는 물론 전 세계 24시간 실시간 청취할 수 있어 이곳 남가주는 물론 미주 전역과 고국 한국에서도 청취자 반응과 문의가 답지해 방송 진행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LA의 애청자입니다. 출퇴근길 꼭 라디오 서울을 듣는데요. 항상 정확한 뉴스, 풍성한 정보로 이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하는 가족 같은 방송이 돼주세요. 개국 31주년 축하합니다. 벨리의 애청자입니다. 아침마다 라디오 서울을 틀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은 언제 들어도 한결같고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방송입니다. 개국 31주년 축하합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방송하는 라디오 서울은 광역 남가주권과 물론 하와이는 물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실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라디오 서울 앱으로 생방송으로 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미주는 물론 전 세계 어디서나 라디오 서울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시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7,000개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고 카람베스 LA 시장실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 신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소위 ED1으로 불리우는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바 있고 이 행정명령 아래서 LA시 플래닝 디파트먼트에 7,301개의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프로그램이 접수된 것입니다. ED1은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신축을 위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LA 시의회는 카람베스 시장의 ED1 긴급 행정명령을 지난 2월 영구화시킨 바도 있습니다. 유급병가 확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 하원, 주 상원, 하원 모두 통과됐는데요. 최소 유급병가일을 연 3일에서 5일로 늘리자는 내용의 SB 616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법안은 최대 5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유급병가 올해 못 썼으면 내년에는 없어. 이게 아니고요. 유급병가 5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해로 2월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10월 14일까지 이에 대해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에서 홈리스를 수용할 쉘터나 영구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LA와 컬버시티에 간이 쉘터인 홈리스 텐트촌이 마련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스 LA와 컬버시티의 홈리스들을 위한 거대한 흰색 텐트촌이 들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제공한 부지의 시정부 기금을 이용해 비영리 단체 어반 알케미가 사우스 LA와 컬버시티에 홈리스들을 위한 텐트촌을 최근 마련한 것입니다. 세이프 슬립 빌리지로 불리는 텐트촌은 홈리스 쉘터가 모자란 현 상황에서 정식 주거시설은 아닐지라도 일단 홈리스를 길거리에서 거두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이 텐트촌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에게 하루에 삼시세끼를 제공하고 텐트촌 경비원이 늘 근무 중인 일종의 간이 쉘터입니다. 어반 알케미의 커크 패트릭 타일러 책임자는 홈리스들이 길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세이프 슬립 빌리지 텐트촌은
홈리스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이들을 마약 거래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이프 슬립 빌리지 텐트존은 홈리스들에게 화장실 시설 등을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 쉘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난 2021년부터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당시 미치 오페럴 LA시의원은 에코팍에서 기거하던 홈리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다 당시 어포더블 하우징 개발이 예정된 이스트 할리우드의 주차장에 어반 알케미의 텐트촌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12월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텐트촌이 폐쇄되자 커런 프라이스 LA 시의원 측이 어반 알케미 측에 연락을 취해 $400만 기금을 투입해 부지를 구해주면서 지난해 2월 LA에 세이프 슬립 빌리지 텐트촌이 오픈했습니다. 이 텐트촌 쉘터는 아스팔트 바닥에 나무판을 깔고 나무판 위에 텐트를 치는 구조인데 규모도 큽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반 알케미가 운영하는 텐트촌 쉘터는 홈리스에 대해 마약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통금 시간이 없어 홈리스들이 길거리에 기거하던 노숙 생활과 큰 변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텐트촌 쉘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텐트촌 쉘터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이 주변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점이 가장 곤혹스러운 점이라고 꼽았습니다. 업주들에 따르면 텐트촌 쉘터에 기거하는 홈리스들 가운데 일부는 주변 비즈니스 매장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기도 해 영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홈리스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일자리 알아보기 등의 서비스도 없는 상황이라 궁극적인 홈리스 구제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호텔 요새는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는데 호텔 디파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디파짓 체크아웃을 하고 난 한 2, 3일 뒤면은 그대로 통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안 그런 호텔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피가 붙죠. 주차비도 빼고요. 그리고 호텔 노조 직원들의 노조비까지 빼갑니다. 물론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도 빼갑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각종 텍스,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텍스들, 거기에 리조트 피, 리조트라서 예약했는데 리조트 피를 따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정크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이거 금지됩니다. 정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가격을 비교해서 결정하는데 소비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힘든 수수료, 일명 정크피를 얹어서 소비자들이 농락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크 수수료는 특히 온라인으로 호텔을 예약할 때 사이트에 나와 있는 숙박비 외에 추후 리조트피라는 명목으로 붙어서 최종 가격을 부풀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주 법안 AB478이 지난 12일 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즈니스 업체들로 하여금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구매 가격을 처음부터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업체들은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정크 수수료는 흔히 여행업계와 공연 티켓 등을 파는 연예산업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해 정크 수수료로 지불되는 액수는 2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크 수수료 금지법은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여성 고객들을 노려서 마켓에서 장을 보며 쇼핑카트 위에 놓아둔 지갑이나 가방을 날치게 하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얼바인 경찰 당국은 아시안 여성을 비롯해 고객들이 마켓에서 장을 볼 때 쇼핑카트에 올려둔 지갑이나 가방을 훔쳐 도주하는 강절도 사건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얼바인 지역의 하버드 애비뉴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랄프스 매장에서 지난 13일 한 여성 고객이 장을 보다 지갑을 탈취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장을 볼 때 쇼핑카트에는 절대 가방이나 지갑 등 주요 물품을 올려두지 말라면서 고객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용의자들은 범죄 행각을 벌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얼바인 경찰은 현재 2인조 남녀 절도단의 모습이 포착된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LAPD가 한인타운에서 DUI 체크포인트 단속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웨스턴 애비뉴와 베니스 블루버드 교차점에서 검문소를 설치하고 DUI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같은 시각 알라메다 스트릿과 사가 교차점에도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링컨 하이츠와 보일 하이츠 그리고 사우스 LA 지역에도 전반적으로 DUI 순찰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내일도 곳곳에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DUI 단속도 강화됩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올림픽과 놀만디 교차로에 위치한 다울정이 마침내 한인들에게 오픈됩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와 커뮤니티 센터가 어제 오는 26일 오전 11시 신영신 제9대 이사장 취임식과 추석 큰 잔치를 겸해서 한인 시니어를 위한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다울정 오픈 행사를 주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7월 LA 한인상공회의소로부터 다울정 관리권을 이관받은 시니어 센터는 수강생들의 휴식 공간을 겸한 야외 수업 공간으로서 다울정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지부가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최근 하와이 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하와이 지부는 국가보훈부의 지원으로 지난 1월 해외 최초 한인교회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를 시작으로 그간 독립운동 사적지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감사비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친필로 쓴 고맙습니다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항문의 모양으로 신원을 식별하고 배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변기를 개발한 한국인 과학자가 올해의 이그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버드대학 과학 유머 잡지가 어제 하버드대학에서 시상식을 열고 화학, 지질학, 문학, 기계공학, 공중보건 등 10개 분야에 걸쳐서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보건 분야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의대 소속 박승민 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애플 아이폰 15 나왔습니다. 근데 15 나왔다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저희가 뭐 충전단자 바뀐 거 말고는 크게 혁신적인 거 이제는 잘 모르겠다. 예전처럼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발표 날 기다리고 이런 거는 많이 없었다라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애플이 이 아이폰 15를 야심차게 공개했지만 본격 판매를 앞두고는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애플 팬들은 아이폰 15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감동도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애플을 떠나진 않겠지만 아이폰 11부터 아이폰 15까지 뭐가 다르냐 라며 한 팬이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폰에 대한 애플의 혁신과 진보 부족에 매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트위터, 예전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부르죠. X 계정에 감동이 없다, 혁신이 부족하다, 안드로이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 15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실망스럽고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평가절하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판매는 이제 2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중국 화웨이가 2021년 이후에 생산된 한국 SK 하이닉스 반도체 칩을 신형 스마트폰에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컨설팅 업체인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 스마트폰 여러 대를 분해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화웨이 스마트폰인 메이트 60T 프로에 쓰인 SK 하이닉스 모델은 최소 2021년 이후부터 사용되온 부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석업체는 화웨이가 메이트 60T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내놓은 메이트 X3와 P60 프로에도 역시 하이닉스 칩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이 반도체 칩이 중국 최대 PC 업체인 레노버가 만든 핸드셋에 사용된 사실을 2021년 처음 확인한 바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서도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했고 이 스마트폰 부품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된 점도 함께 확인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역시 오전에 흐리기 시작하지만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 주말 동안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됩니다. 한편 평년 기온을 밑도는 초가을 날씨는 다음 주중까지 남가주에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8도, 63도, 해안 지역은 72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0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한인 6명이 한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한국계 20대 한인 5명, 살인, 감금, 증거인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과 함께 체포된 미성년자 15살 소년이 있습니다. 역시 한인입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6명의 한인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6명 가운데 3명은 가족관계 형 누나들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현 씨는 한인 여성의 지난 12일 한인 여성의 시신을 실은 차량을 한인타운 24시간 찜질방 앞에 주차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뭘 두고 왔으니 그걸 가져다 달라 라고 했고 그 차에 그것을 가지러 간 부모가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트렁크를 확인해 보니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로렌스빌에 있는 자택을 수색해 한인 여성이 살해된 현장 지하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20대 중반에서 30대로 추정되며 올 여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kg에 불과했으며 시신이 발견되기 몇 주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특정 종교단체 소속입니다. 피해 여성이 올해 이 여름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에서 입국했다며 지하실에서 몇 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타를 당한 채 감금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 중인데 이 특정 종교 그리스도 군인이라는 종교단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인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 현재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사회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가 포드와 스탈란티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GM 등 3대 업체의 세계 공장에서 오늘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야심찬 미국 산업계에 쟁의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서 철도를 포함해 미국에서 노동운동이 부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들어간 곳은 포드의 미시간주 웨인 조립공장과 스탈란티스의 오하이오주 톨레도 집차 조립공장, GM의 미주리주 웬치벨 조립공장입니다. 이번 파업에는 모두 12,700명이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서 포드 브론코 SUV와 스탈란티스 지프 랭글러, GM 쉐보레 콜로라도 중형 픽업을 포함해서 일부 인기 모델 생산이 중단됩니다. UAW는 앞으로 4년간 임금 최소 40% 인상과 전기차 생산 확대 과정의 고용 안전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회사 측과 맞서 왔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에 약 2만 4천 대의 차량 생산이 멈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서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YTN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64달러 오른 배럴당 90.1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11월 인도 브렌트유 가격도 1.82달러 오른 배럴당 93.7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유가 오름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발표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러시아는 하루 30만 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로 원유 재고 하락이 예상된다는 미 에너지 정보청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공급 차질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인 리비아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것도 악재가 됐습니다. 하루 평균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리비아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오펙 산유국들이 생산과 수출을 계속 억제하는 상황이라 당분간 유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침없는 국제유가 상승세 속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나온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다음 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미 연준이 또다시 긴축의 고삐를 당길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데드라인을 보름여 남겨놓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이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는 데 더해서 의장 탄핵까지 엄포를 놓고 나서자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급기야 내부회의에서 욕설까지 써가며 강경파 의원들을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본협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공화당 집안 싸움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달 말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연방의회는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역대에도 여야 이견으로 예산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 협상 시한을 벌기 위해서 전년 수준의 임시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의 강경파는 자신들의 의제 관철을 위해서 임시 예산 처리조차 반대하고 있어서 메카시 의장이 내부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강경파가 2024 회계년도 세출법안 다수를 막아서면서 국방예산안 상정까지 반대한 데 이어 하원 의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자 메카시 의장으로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부담을 지우게 됐습니다. 아픈 손가락 결국 아프게 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 소유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자녀가 기소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집계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가 어제 이 연례 범죄 안전보고서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22학년 동안 미국의 초중등 공립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모두 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로서 전년 학기와 비교할 때 2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327건 총격 중에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188건이고 이 가운데 57건에서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학교 총격 사건을 피해자 숫자와 시간대 또 요일에 상관없이 어떤 이유로든 총기를 휘두르고 발사하거나 또는 총탄이 학교 건물에 명중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총격 사건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예년과 비교했을 때 그 이상의 급증한 수치라며 이 데이터를 보다 주의 깊게 해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매년 여름 보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올여름이 가장 더웠다. 역사상 올여름이 가장 더웠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항공국 나사는 올여름이 188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라고 밝혔습니다. 1951년과 1980년대 여름과 비교하면 평균화시 2.1도가 더 높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사 국장 빌 넬슨은 2023년 여름의 기록적인 기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애리조나와 미 전역의 무더위에서부터 캐나다 각지의 산불, 유럽과 아시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넬슨 국장은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구와 미래 세대에 위협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LA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위가 열립니다. LA 지역의 환경운동 조직은 오늘 낮 12시 LA 시청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지는 글로벌 기후변화 행사의 일환입니다. LA의 청소년 5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집회는 기후변화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개최됩니다. LA를 비롯한 전 세계 젊은이들은 기후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정치인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UFO 영상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군사 기밀시설에서 공개되는 문건들을 보면서 UFO가 있구나, 외계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점점 지구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확인 비행 현상과 외계인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미확인 비행물체 기록에서 외계인과 연계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나사가 증거는 못 찾았다, 외계인 없다, 일단은 그렇게 내놨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과학적으로. 하지만 나는 믿는다. YTN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우주비행사와 천체물리학자, 우주생물학자 등 16명으로 연구팀을 꾸려 지난 1년간 진행한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The NASA independent study team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UAP have an extraterrestrial origin. 연구팀은 증거를 찾지 못한 이유로 목격 주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고품질의 관측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목격 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지만 일관성도 없고 이를 설명할 데이터나 출처에 대한 정보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Our Director of UAP Research will also leverage NASA's expertise i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space-based observation tools that will support and enhance the broader government initiative into UAP. 넬슨 국장은 기존에 밝혔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믿는다고 거듭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ask me, do I believe there's life in a universe that is so vast that it's hard for me to comprehend how big it is? My personal answer is yes. 나사는 연구팀의 공고대로 앞으로 민간 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보다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연구 책임자를 처음으로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미확인 비행 현상에 대해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이후 워싱턴 DC로 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도 찾을 예정인데요. 워싱턴 DC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하면 지난해 12월 깜짝 방문에 이어 9개월 만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필요한 한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에 추가 지원 예산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이 약화하고 있고 공화당은 강경파를 위주로 백지 수표식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달 말 2023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연방정부 셧다운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계속한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로코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마라케시에서 집을 잃은 사람들이 힘겹게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관광객들이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마라케시의 구시가지 메디나. 이재민들은 텐트도 없이 담요 몇 장의 의지에 밤을 보냈습니다. 광장의 상가 쪽으론 노숙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진으로 집을 잃었거나 붕괴 위험에 거리 생활을 택했습니다. 골목 안 무너진 집들, 벽 사이에 버티고 있는 나무가 추가 붕괴를 겨우 막고 있습니다. 어미를 잃은 듯한 새끼 고양이는 도움을 청하는 듯 취재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 화장실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사이로 관광객들이 하나 둘 눈에 띕니다. 이곳은 모로코 최대의 관광지입니다. 지진 8일째를 맞은 마라케시에선 외국 관광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붕이 무너진 사원 바로 옆 카페에선 관광객들이 아침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인 자마 엘프나 광장에선 이미 단체 관광까지 재개했습니다. 관광객을 태울 마차들은 광장 한켠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의 관광. 비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써줘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든타임이 훌쩍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사망자는 3,0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엔 리비아 홍수 관련 소식입니다. 실종자까지 더한다면 현재 사망자가 11,000여 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경보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대부분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리비아 홍수 사망자가 10,000명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리비아 동부 지중해 연안 도시 데르나에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희생자 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리비아 적신월사는 11,30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종이 11,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사망자 수는 2만 명을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도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최대 2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데르나의 인구가 12만 5천 명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주민 6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결국 이번 참사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WMO 사무총장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상 예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would have been a normally operating meteorological service. They could have issued the warnings and also the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ies would have been able to carry out evacuation of the people, and we could have avoided most of the human casualties. 탈라스 사무총장은 예전에 기상예보 시스템 개선 작업을 돕기 위해 리비아 당국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국가안보 상황이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쟁을 겪는 다른 국가들도 기상예보 시스템 상황이 리비아와 유사하다며 조기경보 체계를 갖추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 트리폴리 통합정부가 대립하며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LA 엔젤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LA 다저스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시애틀에서 원정 경기 갔습니다. 다저스가 시애틀 방문하는 거 참 흔치 않은 일인데 올해부터 이 메이저리그 규정, 인터리그 경기가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죠. 다저스는 오늘부터 시애틀과 경기를 하는데 시애틀 지금 갈 길 바빠요.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 다저스전에 열심히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경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해도 그만, 지금 시즌 마칠게요 이렇게 해도 그만인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는 오늘부터 홈에서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엔젤스 지금 시즌 거의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엔젤스 팬들의 응원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시즌을 포기한 상태인 엔젤 스테디움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와 있습니다. 혹시 올 시즌 야구장 한번 갔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엔젤 스테디움 어떠십니까? $6부터 시작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축구대표팀 합류 시기가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 20일 파리 생제르맹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마친 직후에 항저우로 향할 예정으로서 조별리그 3차전부터는 함께 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시기는 어젯밤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파리 생제르맹 구단과 협의한 결과 이강인이 20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른 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선홍호의 조별리그 1차전은 19일 열리고 이강인은 태국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는 21일 현지 합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전 투입은 24일에 열리는 조별리그 3차전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어제까지 확실한 합류 시기를 몰랐던 황선홍 감독으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루지 못할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스텝 또 지원 스텝 우리 선수들 삼위일체가 돼서 정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스 이강인의 합류로 황선홍호의 공격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 와일드카드 백승호가 공수를 조율하고 이강인은 득점력이 뛰어난 2선 공격수 홍현석, 정우영, 엄원상 등과 함께 막강 라인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강인이 조별리그부터 뛰게 되면 16강 토너먼트에서 조직력이 강화돼 3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 목표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대표팀 A매치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셰필드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4연승과 함께 이 두 게임 연속골에 도전하게 됩니다. 앞경기 벌리전의 해트트릭 때처럼 또 한 번 최전방 원톱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YTN입니다. 대표팀 합류 직전 최하위 벌리전에서 무려 3골을 터뜨리면서 가장 빛났던 손흥민. 부진한 히샤를리송 대신 원톱으로 나서서 번리의 수비진을 유린했고 유럽 통산 200골까지 단 3골만을 남겼습니다. He can adapt his game and he can play with his back to goal, but I think he realised very early on that the game and the strengths in his game. 그 뒤 클린스만호의 웨일스, 사우디전 A매치 일정을 무사히 소화했고 소속팀에 돌아와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다음 상대는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승격팀 셰필드. 리그 4게임 1무 3패로 아직 승리가 없는 만큼 4연승에 도전하는 토트넘의 절대 우세가 예상됩니다. 고무적인 것은 손흥민이 셰필드와 5차례 맞대결에서 2골, 도움 3개를 기록 중이라는 점입니다. A매치의 피로만 잘 추스린다면 벌리전 헤드트랙의 좋은 기억을 충분히 소환할 수 있습니다. 톡톡이 효과를 봤던 스트라이커 출전 가능성과 함께 맹활약 중인 이적생 메디슨과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앞경기 도움 2개를 받았던 솔로몬과 호흡도 기대됩니다. Is running off the ball because when you've got a player like Maddison, you've got Son stretching the play. It obviously creates space then for Maddison to get on the ball. And 현재 프리미어리그 통산 106골로 드록바, 호날두 등 옛 슈퍼스타들을 추월한 손흥민. 한 골을 추가할 경우 메뉴의 전설 폴 스콜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2골일 경우 과거 토트넘 선배인 장신 공격수 크라우치와 동률을 이룬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9월 15일 저희 라디오서울 개국 31주년을 맞아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삼성과 현대 등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